어제 미국과 일본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격상시켰고 아베 과거사 사과는 역시 없었습니다. 네, 김희준 통일 외교 전문기자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미일 관계를 분석해보고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일 정상이 회담을 했고 회담 후에 한 말을 잠깐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대학관에서 열렸던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입니다. Specifically, we first talked about transforming our security alliance. And Japan will take on great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Asia Pacific and around the world. Today, we turned a new page in the history of the US-Japan alliance, which exceeds half a century.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베 총리의 목소리는 통역으로 나왔고요. 동맹이 격상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외교적인 용어라서 좀 잘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일 두 나라가 사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적대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를 이제 다 털고 전후 70년을 맞아서 새로운 관계로 이제 한 단계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단 뭐 안보나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 또 뭐 우주까지 역할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발언이 과거의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일 관계가 격상됐다, 밀월 관계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고 일본도 그것을 원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은 그 중국의 부상에 다른 미국 쪽의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쪽에서도 그 미일 관계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본의 살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격상되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동맹 의 강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위해서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은 사실 지금 비빌 언덕이 미국 빼고는 마땅치 않고 주변 국가들과 다 사이가 좋지가 않고요. 자, 정상회담 그 동맹 격상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죠. 아베 총리와 또 오바마 대통령이 1시간 반에 걸쳐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발표한 것이 미일 동맹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와 경제 또 글로벌 이슈 분야의 협력을 증진을 골자로 미일 동맹 격상을 선언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까 저희가 녹취로도 들었는데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말한 부분이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의미심장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이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부분인데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목표는 이 TPP의 타결을 선언하는 것이었는데 아직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농산물과 자동차 부분에서 아직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좀 타결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또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쨌든 조속한 타결을 선언했다는 것 또 눈에 띄고요. 이 밖에 미국은 또 일본의 수건 사업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지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밖에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 이 두 정상회담의 공동 결과물로 발표됐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 발표문에 보면은 강압에 의해서 주권 존중과 영토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동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센카쿠 열도 이제 중국명 다오이다오죠.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에 대한 또 일침을 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또 마찰을 빚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새 방위협력 지침에도 보면은 자위대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어제 봐서도 이제 군사적 역할 확대 또 유엔 상임국 지지 발언 같은 일본에서는 좀 얻는 게 많은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러나 그 유엔 안보리사국 그 진출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지금 P5로 들어있는 중국이 일본에게 상당히 그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이 현재까지도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할까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이 확
풀렸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지지 발언이 어떤 무게나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발언 내에도 있었지만 일단 미일 양국이 국경을 초월해서 그냥 한 몸이 되자 이러한 좀 메시지도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것은 미국의 연장으로서의 일본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선언했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굵직한 국제현안 또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또 북한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거치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물론 지금 중국 말씀하신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이 언급이 됐단 말입니다. 네. 어제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도 언급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하도록 미국과 일본이 외교적 절차에 관여하겠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NPT 체제 지금 탈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서 다시 이 체제에 들어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지를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보면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위 그러니까 군사력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실한 요구가 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그런 식으로 일본 군사력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상당히 이번에 강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일본군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북한을 억제하는 군사적인 역할도 일정 부분 일본한테 기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제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관심은 과거사 문제를 과연 언급할 것인지 어느 수위로 할 것인지 특히 위안부 문제였지 않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특별히 언급은 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첫 질문으로 미국인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인 기자가 첫 질문을 네,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가 원활해서 그런지요. 네, 아무튼 첫 질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아베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의 답변 늘 하던 말의 되풀이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면서 깊은 고통을 느낀다는 언급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하버드대 강연에서도 같은 말을 했었죠. 그리고 고노다마를 계승하고 또 수정할 의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 특별한 사죄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인신매매라는 발언의 이중적 의미를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아마 진신바이바이라고 일본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말의 인신매매라는 의미는 민간업자에 의해서 누군가가 끌고 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통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 공동적으로 이제 인권 문제에서 쓰이는 뭔가 강제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자신은 이게 강제성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적으로는 그런 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주어가 빠졌다는 게 일본군의 의안이라는 주어가 빠졌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그것도 더 있는데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심 바이바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로 좀 쓰이고 있습니까? 역시 지금 기자분이 설명하셨듯이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주로 민간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 그런 노예 매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신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군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인신매매랑 똑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일본의 진심 바이바이도. 근데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납치 같은 그런.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다는 게 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군이나 이런 걸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강제성을 해냈다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어제 알렉시스 고든 커네티컷 교수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그 2월 달에 그 미국 역사학자들끼리 이제 성명을 주도해서 이제 아베 총리의 과거사 뭐 사죄를 이제 촉구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아베 총리의 언급에서 그 주어가 빠졌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네. 그것을 그런 얘기를 또 뭐 했습니다. 과거 전쟁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하버드 연설에서 반성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영어 통역관에서 이제 깊은 리모스가 참회 맞습니다. 이런 좀 뉘앙스 차가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갖고 좀 아베 총리가 좀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번 그 방미 과정에서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치밀하게 이 전략과 수위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분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 기자도 그렇게 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진정한 반성과 사죄, 이게 분명히 그 뭐 내일 이제 이루어질 미 의회 연설은 물론이고 뭐 하버드대 강연이나 이런 데서 쭉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진정한 뭐 반성과 사죄를 담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수준의 예. 발언만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가고 뭐 네.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고. 박물관 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여기서 강조한 것이 그 이른바 그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부르죠. 그 네. 선행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제 스기하라라는 리투아니아 대사관의 이제 영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될 만한 그 유대인들 2,000명에게 일본 비자를 발급해줘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들이 일본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상자였던 세 분을 초청을 해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함께 참여하고 사진까지 이제 찍으면서 일본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의미로 오히려 역으로 강조하는 네, 그런 일을 했죠. 네, 이런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을 보면은 일본판 쉰들러 같은 선행만 좀 부각하고 정작 자기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사실상 그 미국 사람들이 깊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라든가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으면서 그 계획대로 아주 치밀하게 그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준비되어 온 그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 미국 사람들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쪽에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미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위기원을 모을 것입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조금 떨어진 얘기고 제3자의 얘기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은 미국에 대해서 침략했었던 것을 이번에 알링턴 국립묘지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네. 한중 문제는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이런 양상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입장, 그리고 이 미일 정상회담을 어떤 그 자세에서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미국 입장에서야 이제 지금 아시아 회귀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속내가 가장 이제 들어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을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군사적 안보 역할을 일임하겠다. 는 이제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현재 뭐 미국은 뭐 국방 예산 감축에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뭐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국방 예산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만한 또 그 군사력과 또 국력을 갖춘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그런 아시아 회귀 정책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안보 역할로서 이제 일본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이번 정상회담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우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전이 특히 네. 파격적이었는데 오바마 네.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같이 아베 총리랑 링컨 기념관을 찾고 그렇습니다.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해서 만찬을 대접하고 그렇죠. 관저가 아닌 사저로 불러서 아베 총리 이제 내외를 대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첫 방문지인 이제 그 JFK 도서관에서는 그 미국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 이제 캐롤라인 케네디가 멀리 날아와서 특히 이제 그 아들과 또 남편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아베 총리를 맡기도 했고요. 케네디 전 대통령 딸이죠. 딸.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케네디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캐리 장관 집으로 초대한 것도 좀 이례적인 거죠,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사저에서 부르는 것은요, 예. 굉장한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이 만찬에는 그 캐리 장관의 카운터파트죠, 기시다 외무상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함께 만찬을 가졌고요. 예. 네, 이렇게 미국의 유례 없는 파격적인 의전을 보면은 미국도 일본을 그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하고 일본이 대결한 것은 태평양 전쟁 때뿐입니다.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해안 세력으로서 사실상 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그 함께 가는 전략 파트너였다라는 것은 그 일단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일 관계가 과거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가장 긴밀한 그 파트너가 되었다. 이번에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미일 관계라는 것은 해안 세력으로서 함께 가는 세력이었다는 거죠. 중간에 전쟁을 한번 했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쪽은 사실상 우리는 반도 그리고 중국은 대륙 그러나 그쪽에서 보면 다 대륙 세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그 사실상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그러한 파트너십으로 다시 회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번 방미의 저희 하이라이트랄까요? 계속 주목했었던 것이 바로 미 의회에서의 합동연설인데 거기서 혹시 과거사 문제 네. 지금까지보다 좀 진전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일말의 기대 점점 이제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전망합니까, 김미준 전문기자? 뭐 우리 측의 입장은 바람이죠. 아베 총리가 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제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하는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인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 진심으로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나쁜 짓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이제 사과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번 연설에는 이런 과거에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후 70년을 정리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미일 동맹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향후 미일 동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더 역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사사이 게니치로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죠. 이번 의회 연설은 미일 동맹 양자 관계에 중점이 둘 것이지 제3자 이슈가 끼어들 새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과거사 문제를 그렇게 뚜렷이 언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혹시나 할 듯이 역시나 만약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위안부에 대한 사죄 언급이 빠진다면 동북아 외교는 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그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한국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본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국하고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이 밸런스를 사실상 아주 잘 그러니까 리바란스라고 미국 쪽에서도 말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 나름대로의 리바란스 정책을 정확하게 써나가고 또 일관된 그 정책을 계속 펴나가고 미국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익을 추구해야 되죠, 한국도. 그러나 국익을 추구할 때 상대방의 국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가의 국익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러면 서로 이거 개방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견해 들었고요. 김희준 저희 YTN 통일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